야, 이 개새끼야. 내 머리통은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폼이 안 나잖아, 폼이. 정. 둔탁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대대장실의 차가운 공기를 찢어발겼다. 허공을 회전하며 날아온 투명한 아크릴 명패는 정확히 강도진 중사의 이마 정중앙을 강타했다. 살이 터지는 소리가 비명보다 먼저 터져 나왔다. 윽. 도진은 외마디 신음과 함께 비틀거렸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찍힌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왼쪽 눈꺼풀을 덮었다. 세상이 반쯤 붉게 물들었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회색 카펫 위에 검붉은 점묘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하지만 책상 건너편의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육군 제12보병사단 배궁대대장 최무성 중령. 그는 가죽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혀를 찼다. 피피. 재수없게 아침부터 피칠갑을 하고 지랄이야. 최무성은 테이블 위에 놓인 믹스커피 종이컵을 집어들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커피를 빨아들이는 그의 모습은 눈앞에서 부하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야, 강 중사. 너 그거 일부러 맞았지? 나 엿먹이려고. 피하라고 던진 걸 왜 멍청하게 서서 처맞고 있어? 도지는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꾹 눌러 막으며 관등 성명을 댔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수품 관리를 똑바로 했어야지. 연대에서 감사 나왔을 때 내 체면이 뭐가 돼? 기름통 수량이 안 맞는다잖아. 내가 너 같은 흙수저 새끼 걷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는 게 습관이 됐어. 시정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전산 오류였고 실셈은 맞습니다. 말대꾸하지 말라고 했지. 최무성은 마시던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남은 커피 국물이 바닥에 튀어 도진의 낡은 전투화 위로 떨어졌다. 너 장기 복무심사 내 손에 달린 거 알지? 나가서 치료니 뭐니 헛소리하고 다니다가 긁혀서 평점 깎이면 그날로 군복 벗겨서 내쫓을 줄 알아. 내 홀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안 그래? 그 비싼 요양병원비 중사 월급 아니면 뭘로 감당할 건데? 노가다라도 뛸 거야? 도진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다.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열함. 군인이라는 자부심,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 모든 것이 최무성의 번들거리는 군화발 아래 짓밟히고 있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산소 호흡기를 유지하려면 이 지옥 같은 군대에 붙어 있어야만 했다. 최무성은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나가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 그리고 점심때까지 내 차 세차해 놔. 광 안 나면 그땐 정강이 까일 줄 알아. 도진이 경례를 하고 대대장실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최무성은 스마트폰을 보며 누군가와 통화하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김 사장님. 아유, 이번 주말에 골프? 좋지. 내가 기가 막힌 거 하나 챙겨갈게. 육중한 철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의 냉기가 도진을 감쌌다. 지휘통제실에 앉아있던 상황병들이 흠칫하며 도진을 쳐다봤다. 얼굴 반쪽이 피범벅이 된 군수 담당관. 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도와줬다가는 대대장의 눈밖에 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도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무도 없는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잠그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세면대를 잡고 주저앉을 뻔했다. 거울 속에 비친 사내의 얼굴은 처참했다. 찢어진 이마 사이로 하얀 지방층이 보였고 눈가는 벌써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동공은 죽은 생선처럼 탁했다. 그는 찬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얼음장 같은 강원도의 지하수가 상처에 닿자 날카로운 쓰라림이 뇌를 찔렀다.
붉은 물이 세면대 배수구로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갔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휴지를 꺼내 상처를 압박했다. 의무대에 가면 기록이 남는다. 기록이 남으면 대대장이 알게 된다. 그러면 또 불려가서 욕을 먹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관물대에 있는 개인 구급낭을 떠올렸다. 소독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고 모자 푹 눌렀으면 된다. 늘 그랬듯이. 참자. 강도진. 넌 참아야 돼.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주문을 걸 듯 되뇌었다. 누나들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빚 갚아야지. 어머니 살려야지. 나만 참으면 돼. 나만 병신되면 다 평화로워. 하지만 그는 몰랐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될 두 여자가 지금 서울을 출발해 인제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오후 일과 시간 연병장 구석에서 대대장의 렉스턴 차량을 닦고 있는 도진의 등 뒤로 칼바람이 불었다. 인제의 겨울바람은 살을 베는 듯 했다. 하지만 이마의 상처보다 시린 손가락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 속에 박힌 모멸감이었다. 그때 행정반 창문 너머로 작전 담당관 배칠성 상사가 킬킬거리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였다. 야강 중사. 거기 휠 틈새 제대로 닦아. 대대장님 그거 검사하신다. 도진은 말없이 걸레질을 계속했다. 언젠가는 이 겨울이 끝날까? 봄이 오기는 할까? 그는 막막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거웠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고급 이자카야.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여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언니 이거 좀 봐. 이번에 6본으로 올라온 징계 현황인데 12사단 쪽이 좀 시끄러워. 단정한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 소속 강서진 소령이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내밀며 삭해 잔을 비웠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긴 생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훑어보았다.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수사 1팀장 강서영 중령이었다. 배궁대대? 여기 도진이 있는 곳 아니야? 강서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맞아. 근데 투서가 너무 많아. 병사들 사이에서 대대장이 폭군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횡령 의혹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정식 징계는 하나도 없단 말이지. 다 중간에서 커트당했어. 누가 덮어주고 있다는 소리네. 3군단 쪽에 줄이라도 있나 보지. 강서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손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다. 동생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또 안 받네. 강서영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요즘 도진이 이상해. 지난주부터 전화를 피하더니 어제는 엄마 병원비 입금했다고 문자만 딱 한 통 왔어. 목소리 안 들려준 지 2주가 넘었어. 바빠서 그렇겠지. 걔 훈련 많잖아. 아니, 내 촉이 말하고 있어. 무슨 일 있어? 강소령, 너 내일 일정 있어? 나? 주말이라 없는데. 왜? 강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내일 아침 일찍 인제로 간다. 공식 방문 아니고 누나 자격으로 면회 가는 거야.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오전 10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검은색 제네시스 SUV가 질주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황량했다. 앙상한 가지들만 남은 겨울산 그리고 도로 곳곳에 보이는 군용 트럭들. 여기는 올 때마다 춥네. 도진이 녀석 내복은 잘 챙겨 입나 몰라. 운전대를 잡은 서진이 히터를 올리며 말했다.
조수석의 서영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첩사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최무성 대대장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이 스쳐 지나갔다. 육사 출신 진급 누락 2회 3군단 인사처장과의 친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프로필이었다. 부대 위병소 앞에 도착하자 무장한 근무자가 차를 막아섰다. 충성.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진이 창문을 내리고 부드럽게 웃었다. 수고 많아요. 군수 담당관 강도진 중사 면회 왔습니다. 가족이에요. 근무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잡았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현재 부대 사정상 면회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대대장님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제한이요? 주말인데? 무슨 훈련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전 장병 면회 통제라고 하십니다.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서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법무관이었다. 규정에 없는 면회 제한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었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서영이 팔을 잡았다. 가만히 있어봐. 서영이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위병 소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근무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행정반에 다시 연락해. 서울에서 누나들이 왔는데 얼굴만 보고 갈 테니까 5분만 내보내라고. 그리고 대대장한테 전해. 5분도 허락 안 하면 내가 직접 대대장실로 차 끌고 들어간다고. 서영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근무자는 다시 인터폰을 들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위병소 옆 쪽문이 열렸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린 남자.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다. 도진이었다. 도진아. 서진이 반가움에 달려가려다 멈칫했다. 가까이서 본 동생의 모습이 이상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누나들. 여긴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영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동생의 얼굴, 특히 모자 아래로 보이는 반창고 끝자락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 중사. 고개 들어. 아니야, 추워서 그래. 그냥 가. 나 바빠. 군인이 상급자가 시키면 들어야지. 모자 벗어. 서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도진이 머뭇거리는 사이 성격 급한 서진이 도진의 모자를 낚아챘다. 아, 하지 마. 모자가 벗겨지고 마스크가 내려갔다. 순간 인재의 차가운 바람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흡. 서진이 입을 틀어막았다. 도진의 이마에는 엉성하게 붙인 데일밴드 위로 핏물이 배어 나와 있었고 왼쪽 눈 주변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 올라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이 되겠다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격려하던 동생이었다. 그런 동생의 얼굴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다. 이건 뭐야? 서영이 도진의 턱을 잡아 돌리며 상처를 살폈다. 넘어진 거야. 작업하다가 쇠 파이프에 부딪혀서. 거짓말하지 마. 이게 넘어진 상처야? 위에서 아래로 찍힌 자국이잖아. 둔기야. 누가 이랬어? 아니라니까. 진짜 실수로. 강도진. 서영이 소리쳤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언니의 고함에 서진도 도진도 깜짝 놀랐다. 너 누나가 뭐하는 사람인지 잊었어? 나 방첩사 강서영이야.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누가 이랬어? 대대장이야? 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억울함, 수치심, 그리고 누나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작게 끄덕였다. 최무성 중령이 명패를 던졌어. 그 순간 서영과 서진의 눈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두 자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아주 위험한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는 것을. 서진이 당장이라도 위병소를 뚫고 들어갈 기세로 몸을 돌렸다. 이 미친 새끼가 진짜 돌았나? 야, 비켜. 나 오늘 저 새끼 죽여버리고 감방 갈 거니까. 서진아, 멈춰. 서영이 서진의 뒷덜미를 잡았다. 언니는 이게 안 보여. 도진이 얼굴 안 보이냐고. 저걸 보고도 참으라고. 누가 참으래? 죽여도 확실하게 죽여야지. 지금 들어가서 난장판 피우면 도진이만 곤란해져. 상대는 영관급 지휘관이야. 섣불리 건드리면 상관 모욕죄로 역공당해.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도진을 차 뒷좌석에 태웠다. 일단 타. 보는 눈 많아.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히터를 틀었지만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서영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도진아,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만 대답해. 토씨 하나라도 거짓말하면 그땐 누나가 널 영창 보내버릴 거야. 알았어?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대대장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부당한 지시, 그리고 횡령 의혹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진은 이를 갈았고 서영은 메모장에 무언가를 계속 적어내려갔다. 증거는? CCTV는? 행정반에만 있고 대대장실에는 없어. 목격자는 배칠성 상사랑 당직 사관이 있었는데 다들 대대장 라인이라 입 닫을 거야.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구나. 서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수석 대시보드를 열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방첩사 감찰 요원들이 사용하는 특수 장비였다. 이거 받아. 단추형 카메라랑 초소형 녹음기야. 전투복 상에 단추 하나 뜯고 이걸로 바꿔달아. 누나, 이거. 지금 당장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그리고 놈이 널 괴롭힐 때마다, 비리를 저지를 때마다 전부 기록해. 내가 미끼가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서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다. 응. 할게. 나 때문에 누나들 힘들게 하기 싫어. 우린 하나도 안 힘들어. 힘든 건 이제 그 새끼가 될 거야. 서영이 도진의 손을 꼭 잡았다. 일주일만 버텨. 누나가 약속할게. 최무성, 그 인간 군복 벗기는 걸로 안 끝내.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다시는 고개 들고 못 다니게 만들어줄게. 도진을 부대로 돌려보낸 뒤 자매의 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돌아가는 차 안의 분위기는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사리로 바뀌어 있었다. 언니, 나 헌병 때 동기한테 연락해서 12사단 징계 기록 싹 다 긁어 모을게. 그리고 2년 전에 전역한 김병장, 걔가 최무성한테 맞아서 고막 나갔다는 애거든. 걔 만나서 진술서 받아올게. 그래. 나는 본청 들어가서 최무성 뒷조사 시작한다. 금융정보 조회하고 통신 기록 다 털 거야. 놈의 약점이 뭔지, 누구랑 붙어먹고 있는지 뼈와 살을 분리해주지. 서영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김대위. 나야. 지금 당장 팀 소집해. 타깃 정해졌으니까. 12사단 배궁대대 최무성 중령. 보안 감사 계획안 작성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명분? 최근 북한 무인기 관련 대공 용의점 및 부대 시설 보안 취약점 긴급 점검.
토달지 못하게 사단장한테는 내가 직접 협조 전화 돌릴 거니까. 전화를 끄는 서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기다려라 최무성. 내가 짐승의 왕국에서 왕노릇을 했다면 이제 사냥꾼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강원도 인제의 하늘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밤이 아니었다. 한 폭군의 몰락을 예고하는 거대한 어둠의 서막이었다. 도지는 생활관 침대에 누워 가슴에 품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역설적으로 그에게 뜨거운 용기를 주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강원도 인제의 밤은 일찍 찾아왔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산 그림자가 부대를 덮쳤고 낡은 본청 건물의 복도에는 스산한 냉기가 감돌았다. 대대장실의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다. 그 안에서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음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무성 중령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연신 줄담배를 피워댔다. 그의 앞에는 작전 담당관 배칠성 상사가 굽실거리는 자세로 서 있었다. 배 상사, 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최무성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주말에 다녀간 강도진의 누나들이 영 거슬렸다. 위병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갔다는 당직사관의 보고, 그리고 방첩사와 육본 법무실 소속이라는 뜬 소문. 물론 최무성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예, 대대장님. 그 흑수저 새끼 누나들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어디 하사 나부랭이나 구급 공무원이나 하겠죠. 겁만 잔뜩 주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찜찜해. 기분이 아주 더러워. 감히 내 부대에 와서 눈을 부라려. 내가 이 부대 왕이야.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부하를 빼내려고 해. 최무성은 재떨이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 껐다. 강 중사 그 새끼 눈빛이 변했어. 예전에는 죽은 생선 같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에 도끼가 서려 있더라고. 이거 가만두면 나중에 내 뒤통수 칠 놈이야. 장기 복무 심사 전에 싹을 잘라야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꼬투리 잡아서 영창이나 한번 보내시죠. 영창 정도로 되겠어? 옷을 벗겨야지. 아주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내가 발 뻗고 잘 거 아니야. 최무성이 손짓하자 배칠성이 귀를 갖다 댔다. 군수가 비문 비밀문서. 그거 건드려. 2급 비밀관리대장이랑 암구호 표지판. 그거 없어진 걸로 해. 배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군대에서 비문 분실은 보안 사고 중에서도 최악의 사고였다. 이는 단순히 영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중죄였다. 네. 대대장님. 그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강 중사 인생 종칠 텐데. 이 새끼가 약해 빠진 소리 하고 있어. 너도 그동안 횡령한 것 같이 엮여서 들어가고 싶어?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선택해. 강 중사를 죽일래? 내가 죽을래? 배칠성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당직 사관이 통신과장 김중희입니다. 그 친구 순찰 나갔을 때 제가 작업하겠습니다. 증거 안 남게 조심해. CCTV 사각지대 알지? 확실하게 처리해. 새벽 2시. 부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복도에는 붉은 취침등만이 켜져 있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배칠성 상사는 검은색 패딩을 걸치고 소리 없이 군수과 사무실로 접근했다. 그는 능숙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비빅.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은 썰렁했다. 강도진의 책상은 정리정돈이 칼같이 되어 있었다. 배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중 캐비닛을 열었다. 그리고 2급 비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철 2개를 꺼냈다. 작게 5027 관련 문서와 암구호 자재였다. 미안하다 도진아.
형도 먹고 살아야지 어쩌겠냐. 배칠성은 준비해 온 파쇄기에 서류를 넣으려다 멈칫했다. 파쇄 소리가 너무 크다. 그는 서류를 자신의 패딩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을 뒤져 비밀관리대장을 꺼냈다. 그는 볼펜을 꺼내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강도진의 필체를 흉내내어 불출 기록을 위조했다. 식은땀이 흘러 장부 위에 떨어질 뻔했다. 됐어. 완벽해. 배칠성은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강도진의 책상 위 2026년도 탁상 달력의 12월 글자 사이에 아주 작은 검은색 렌즈가 반짝이고 있었다는 것을. 방첩사에서 사용하는 최신형 초소형 캠코더는 어둠 속에서도 적외선 모드로 배칠성의 모든 행동을, 심지어 그가 비열하게 웃는 표정까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대대 간부 회의 시간.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최무성 대대장이 들어오자 모든 간부가 기립했다. 자, 앉아. 오늘 회의 전에 중대하게 확인할 게 있다. 보안 감사 시즌이라 내가 어제 불시에 비문 점검을 좀 했는데 말이야. 최무성의 시선이 강도진에게 꽂혔다. 도진은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강 중사, 너 어제 작게 문건이랑 암구호 자재 어디다 뒀냐? 네. 이중 캐비닛에 보관 중입니다. 어제 퇴근 전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 정말이야? 배 상사, 자네가 가서 확인해봐. 배칠성이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갔다가 3분 뒤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연기력이 일품이었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캐비닛에 해당 문건이 없습니다. 장부를 보니까 어제 강 중사가 반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반납 기록이 없습니다. 뭐야? 최무성이 책상을 쾅 내려쳤다. 회의실 안에 모든 간부가 얼어붙었다. 야, 강도진, 너 지금 장난해? 비문이 장난이야? 그거 어디다 팔아먹었어? 너 혹시 빚 때문에 북한 애들한테 정보 팔아넘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반출한 적 없습니다. 도진이 벌떡 일어나 항변했지만 최무성은 이미 듣지 않았다. 헌병대 불러. 이 새끼 당장 수갑 채워서 영창 쳐넣어. 보안 사고야. 내 부대에서 간첩 짓거리를 해. 감히? 도진은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주변 간부들의 싸늘한 시선, 배칠성의 비릿한 미소, 그리고 최무성의 광기 어린 눈빛.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이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걸려들었어. 누나 말대로야. 도진은 절망하는 척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책상 아래로 내려간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강도진은 대대장실 옆 소회의실에 감금되었다. 헌병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대기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불법 구금이었다. 휴대폰까지 압수당할 뻔했으나 도진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몰래 양말 속에 숨겨두었던 공기계 세컨드 폰을 꺼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난밤 탁상 달력 캠코더에서 추출한 SD카드를 공기계에 연결했다. 화면 속에 배칠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적외선 화면은 선명했다. 배칠성이 서류를 훔치고 장부를 조작하며 혼잣말을 하는 소리까지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도진아. 형도 먹고 살아야지 어쩌겠냐. 대대장님이 시키는데 별 수 있냐. 결정적인 증거였다. 도진은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즉시 이 영상을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큰 누나 강서영에게 전송했다. 누나, 놈들이 움직였어. 영상 보냈어.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도진은 휴대폰을 다시 깊숙이 숨겼다.
이제부터는 연기 싸움이었다. 그는 최대한 억울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연습했다. 놈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더 깊은 늪으로 끌어당겨야 한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강서영 중령의 집무실 모니터에 도진이 보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하, 이것들 봐라.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김대위, 지금 즉시 감찰팀 소집해. 출발한다. 목표는 12사단 배궁대대. 보안 등급 최상으로 올려. 사단장한테는 내가 가는 중에 통보할 거니까 일단 밟아. 한편 육군본부 법무실. 작은 누나 강서진 소령은 낡은 서류 뭉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3년 전 배궁대대에서 의병 제대한 전직 하사 김민수가 앉아 있었다. 김민수는 한쪽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었다. 최무성 대대장에게 뺨을 맞아 고막이 파열된 피해자였다. 김하사님, 아니 민수 씨. 다시 떠올리기 힘든 기억인 거 알아요. 하지만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지금 그 지옥에 있어요. 김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강서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악마입니다. 회식 때 술 안 마신다고 재떨이를 던졌어요. 제 동생 같아서 그랬다면서 치료비 한 푼 안 줬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 새끼가 법정에 서는 꼴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강서진은 김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약속할게요. 놈이 달고 있는 계급장 제가 찢어버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흘린 피눈물 법의 이름으로 다 돌려받게 해줄게요. 강서진은 확보한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정복 재킷을 걸치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누나 강서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자 범죄자를 사냥하는 군 검찰관이었다. 언니는 위에서 찍어 누르고 나는 밑에서 훑어올린다. 최무성, 넌 이제 독 안 든 쥐야. 오후 2시. 인제로 향하는 고속도로. 강서영이 탄 검은색 스타렉스를 선두로 방첩사 차량 3대가 편대를 이루며 질주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서영은 조수석에서 태블릿 PC로 최무성의 인맥 지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3군단장 비서실이었다. 충성. 강서영 중령님 되십니까? 군단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감찰 방문에 대해 우려를 표하십니다. 절차상 사전에 협조가. 비서실장님. 강서영이 말을 끊었다. 지금 제가 가는 거는 단순 감찰이 아닙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긴급 수사입니다. 막으시게요? 군단장님도 연루되어 있으십니까? 수화기 넘어가 얼어붙었다. 아, 아닙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습니다. 강서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설악산의 능선이 보였다. 이제 곧 도착이다. 도진아, 조금만 버텨. 누나가 다 왔어. 오후 4시. 배궁대대 위병소 앞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겨울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고 있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도 없이 검은색 차량 3대가 위병소 바리케이드 앞에 급정거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당황하여 총을 고쳐 매기도 전에 차량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방첩사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심에 정복을 입은 강서영 중령이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국군 방첩 사령부 흉장이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문 열어. 누구십니까? 신원을 확인해야. 국군 방첩 사령부 감찰 1팀장 강서영 중령이다. 긴급 보안 감사다.
3초 준다. 하나, 둘. 위병 소장은 사색이 되어 버튼을 눌렀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량들이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본청 건물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서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휘통제실로 직행했다. 전원 동작 그만. 지금부터 이 부대는 방첩사 통제하에 둔다. 외부 통신 끊고 간부들 전원 휴대폰 반납해. 지휘통제실에 앉아있던 최무성 대대장이 뛰쳐나왔다. 그는 러닝셔츠 차림에 전투복 상의만 대충 걸친 상태였다. 뭐야 이거. 누구 마음대로 내 부대를 뒤져. 강서영은 최무성을 차갑게 일별했다. 오랜만이네요, 최무성 중령님. 옷차림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부대 지휘를 러닝 바람으로 하십니까? 박중령. 아니 강중령. 내가 여길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최무성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다. 비문 분실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보안 사고 조사는 방첩사 고유 권한입니다. 혐의자가 대대장이라도 예외는 없죠. 비문? 그건 강도진 그 새끼가 잃어버린 거고. 내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신고요? 글쎄요. 저희 첩보랑은 내용이 다른데요. 강서영이 손짓하자 요원들이 대대장실로 진입하려 했다. 최무성은 다급하게 그 앞을 막아섰다. 안 돼. 못 들어가. 영장 가져와. 영장. 군사보안감사의 영장은 필요 없습니다. 비켜. 강서영이 요원들에게 눈짓하자 건장한 요원 2명이 최무성을 양옆으로 밀쳐냈다. 최무성은 바닥에 나뒹굴 뻔했다. 에이, 이 미친년들이. 야, 작전과장. 전화기 가져와. 오 장군님한테 연결해. 최무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뒷배인 3군단 인사처장 오태석 준장을 찾았다. 작전과장 배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여보세요? 무성이냐? 스피커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무성은 울상이 되어 소리쳤다.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방첩사 애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 방을 다 뒤집어 엎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방첩사? 거기 팀장이 누구야? 바꿔봐. 최무성은 의기양양하게 강서영에게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받아. 우리 군단 실세 오태석 장군님이시다. 넌 이제 죽었어. 강서영은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방첩사 강서영 중령입니다. 그래, 강중령. 수고가 많네. 근데 절차가 좀 과격한 거 아니야? 최 중령은 내 아끼는 후배인데 적당히 하고 철수하지. 우리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강서영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쪽지 하나를 꺼냈다. 장군님, 저랑 딜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런데 어쩌죠? 저는 장군님이 지난달 설악산 리조트에서 건설사 대표한테 받은 골프채 세트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500만 원 상당의 혼마 아이언 세트, 사모님 차 트렁크에 아직 실려 있죠? 지휘 통제실에 정적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너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장군님 1,000명의 계좌로 들어간 군납업체 리베이트 3천만 원. 그거 입금 내역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현재 녹음 중이고 감사보고서 별첨 자료로 국방부 장관님께 직보될 예정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최무성 중령이랑 같이 옷 벗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 떼시겠습니까? 짧은 침묵 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최 중령이 알아서 한 거지. 야, 최무성. 너 똑바로 안 해?
끊어. 뚝. 전화가 끊겼다. 믿었던 동아줄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최무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들었지? 내 뒷배 방금 도망갔어. 강서영이 싸늘하게 말했다. 그때 옆에서 눈치를 보던 배칠성 상사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왔다. 저기, 중령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건 강도진 중사가 꾸민 일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강 중사가 비문 훔쳐가는 거 제가 봤습니다. 배칠성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도진을 물고 늘어졌다. 강서영은 배칠성을 쳐다보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아, 배칠성 상사님?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제 발로 나오시네요. 강서영은 부하 요원에게 태블릿 PC를 건네받았다. 강도진 중사가 비문을 훔쳐갔다고요? 여기 영상에는 다른 사람이 나오던데요. 강서영이 화면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배칠성 상사가 서류를 훔쳐 품에 넣고 장부를 조작하며 비열하게 웃는 모습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미안하다 도진아. 형도 먹고 살아야지 어쩌겠냐. 배칠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에이, 이게 어떻게? 당신들 머리 위에 우리가 있어. 조작을 하려면 좀 성에 있게 하든가. 그때 소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배칠성과 멍하니 서 있는 최무성을 차례로 노려보았다. 대대장님, 아니 최무성 씨.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강서영이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자 도진아. 이제 청소 시작해야지. 인재의 칼바람보다 더 매서운 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다. 최무성은 직감했다. 자신의 왕국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음을. 방첩사 감찰팀이 휩쓸고 지나간 대대장실은 말 그대로 폭격을 맞은 듯 했다. 바닥에는 서류 뭉치가 나뒹굴고 있었고 최무성 중령이 그토록 아끼던 양주 장식장도 텅 비어 있었다. 저기, 팀장님, 이거 보십시오. 방첩사 수사관이 최무성이 앉아있던 소파의 밑바닥을 뜯어내며 불렀다. 강서영 중령이 다가가자 뜯겨진 가죽 시트 안쪽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쌓인 물체들이 드러났다. 대포폰 2대, 그리고 5만 원권 현금 뭉치 3다발. 아주 가지가지 하시는군요. 대대장실이 무슨 범죄 소굴입니까? 대포폰에 비자금까지. 강서영이 비닐 장갑을 끼고 증거물을 들어 올렸다. 최무성은 사색이 되어 입술만 달달 떨었다. 그건 내게 아니야. 전임자가 두고 간 거. 최중령님. 지문 감식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돈 띠지에 찍힌 도장 보니까 인제 읍내 농협 지점이네요. 대대 운영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한 날짜랑 딱 맞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볼까요? 최무성은 더 이상 변명할 힘도 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왕국은 무너졌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한편 옆방 소회의실에서는 작전과장 배칠성 상사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불고 있었다. 제가 다 적었습니다. 여기 제 수첩에 날짜별로 다 있어요. 대대장님이 시켜서 가라 영수증 만든 거, 병사들 포상 휴가증 돈 받고 판 거, 그리고 강도진 중사 괴롭히라고 지시한 것까지. 배칠성은 볼펜을 꾹꾹 눌러가며 진술서를 써내려갔다. 강 중사가 비문 훔친 걸로 조작하라고 시킨 것도 최무성 중령이 지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말렸는데 안 하면 제 인사고과를 테러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비겁한 변명이었지만 지금 방첩사에게 필요한 건 최무성을 확실하게 묻어버릴 증언이었다. 강도진은 맞은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배칠성이 지금은 살려달라며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렇게 나약한 인간들이었나. 도진은 허탈함을 느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건 저들의 계급이 아니라 저들이 만든 공포라는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강서영이 최무성에게 다가갔다. 일단 오늘은 철수합니다. 증거물은 전부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나오는 대로 정식 소환장 보낼 겁니다. 도망갈 생각 마십시오. 위병소에 출국 금지 및 영외 이탈 금지 명령 내려놨으니까. 방첩사 요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텅 빈 대대장실에 홀로 남겨진 최무성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찾았지만 담배갑마저 압수당해 없었다. 으아악! 그는 책상을 엎어버리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복도 밖의 병사들은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권력의 추는 기울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경멸과 조소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최무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뒷배인 오태석 준장은 연락을 끊었고 믿었던 신복 배칠성은 배신했다.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돈. 그래, 돈이면 될 거야. 저 여자들도 결국 공무원이야. 한몫 챙겨주면 눈 감아주겠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숨겨둔 비상금을 세어보았다. 그리고 강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강중령님. 저 최무성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조용히 뵙고 싶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하죠. 인제 읍내에 있는 설악 한우. 내일 저녁 7시. 최무성은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저녁 7시. 인제 읍내에서 가장 비싼 고깃집 설악 한우의 VIP룸. 최무성은 가장 비싼 특수 부위 세트를 주문해 놓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양주 한 병과 두툼한 돈 봉투를 품속에 준비해 두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강서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자 강서진 소령이 함께 들어왔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서 앉으십시오. 이쪽은? 최무성이 엉거주춤 일어나며 물었다. 육군본부 법무실 강서진 소령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상의하고 싶다길래 같이 왔습니다. 아, 법무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또 법무 쪽이랑은 인연이 깊죠. 앉으시죠, 앉으세요. 최무성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방첩사와 법무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 술잔을 채웠다. 자, 일단 한 잔 받으시죠.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서영과 서진은 말없이 잔을 받기만 했다. 최무성은 혼자 술을 들이켜고는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다. 사실 군대라는 게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규정 다 따지면 전쟁 못하죠. 제가 애들 좀 거칠게 다루는 것도 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강도진 중사일은 제가 진짜 오해한 겁니다. 서진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부모의 마음이라. 부모가 자식한테 명패를 던져서 이마를 찢어놓습니까? 최무성은 움찔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다. 에이, 그건 사고였다니까요. 그리고 걔는 제가 꽉 잡고 있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걔네 집안도 별 볼 일 없거든요. 누나가 둘 있다는데 연락도 안 한다고 하고
딱 봐도 흙수저 아닙니까? 제가 걷어주니까 굽신거리는 거죠. 서영이 찻잔을 꽉 쥐었다. 유리잔에 금이 갈 것 같은 악력이었다. 그래요? 걔네 집안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아, 그럼요. 군대는 줄 아니겠습니까? 강중령님이나 강소령님 같은 엘리트 분들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밑바닥 애들은 밟아줘야 말을 듣습니다. 최무성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품속에서 봉투 2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거 약소하지만 제 성의입니다. 이번 감사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내주시면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중사 누나들한테도 제가 따로 위로금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때였다. 강서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서늘한 눈빛으로 최무성을 내려다보았다. 최무성 씨, 당신이 아까 말한 그 흙수저 강도진 중사. 누나가 둘이라고 했지? 네. 그건 왜? 서영이 옆에 앉은 서진을 손으로 가리켰다. 내가 그 큰 누나고 얘가 작은 누나야. 네. 최무성의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그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두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방첩사 중령, 육본 법무실 소령, 강서영, 강서진, 강도진, 설마, 성이 강씨?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나? 서진이 싸늘하게 웃으며 테이블 밑에 있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최무성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체포영장이야. 혐의는 특수상해,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뇌물공여 의사표시, 그리고 군형법 위반. 말도 안 돼. 거짓말이지? 이거 몰래카메라지. 최무성은 뒷걸음질 쳤다. 그때 닫혀있던 룸의 문이 활짝 열렸다. 복도에는 육군본부 헌병대 수사관들이 수갑을 든 채 대기하고 있었다. 긴급 체포해. 서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무성의 팔을 꺾었다. 으악,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대장이야. 당신 이제 대대장 아니야. 그냥 범죄자 최무성이지. 서영이 다가가 최무성의 귀에 속삭였다.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넌 피눈물을 흘려야지. 감방에서 평생 썩으면서 반성해. 아, 뇌물 공여죄 추가된 건 서비스야. 박중령님, 아니 강중령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도진아, 아니 강중사한테 내가 사과할게. 최무성의 비명소리가 식당 복도를 울렸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12사단 배궁대대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최무성의 추락은 그렇게 비참하고 요란했다.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증거물 지퍼백에 담으며 중얼거렸다. 어디서 더러운 돈을 들이밀어. 이 돈으로 도진이 고기나 사 먹일 걸 그랬네. 2달 후, 경기도 모처의 육군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례적인 대대장 갑질 및 횡령 사건에 군 내부의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맨 앞줄에는 강도진 중사가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서영 중령이 팔짱을 낀 채 재판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무성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 염색을 하지 못해 희끗희끗해진 머리와 구부정한 어깨는 그를 한층 더 초라하게 보이게 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무성의 변호인은 군 법무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다. 그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과격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휘관으로서 부대 기강을 확립하고
아끼는 부하를 훈육하려는 의욕이 앞선 사랑에 매였습니다. 사적인 악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랑의 매라는 단어가 나올 때 도진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다.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대 운영의 융통성을 위한 관행적인 예산 집행이었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이 끝나자 군 검찰관석에서 강서진 소령이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사랑의 매라고 하셨습니까? 재판장님, 여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최무성의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가 띄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강도진 중사를 폭행한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흙수저 새끼 밟아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명백한 혐오 범죄입니다. 변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강서진의 공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셨는데 화면이 바뀌었다. 불법 도박 사이트 바다 이야기의 입출금 내역과 최무성의 차명 계좌 내역이 나란히 표시되었다. 피고인은 횡령한 부대 운영비를 인제 읍내 ATM기를 통해 자신의 차명 계좌로 입금했고 그 돈은 정확히 10분 뒤 도박 사이트 머니로 충전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만 8천만 원입니다. 병사들 먹여야 할 부식비로 도박이나 한 게 부대 운영의 융통성입니까? 최무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다. 강서진은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민수 예비역 하사를 비롯해 수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법정에 나와 있었다. 피고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부하들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계급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인격을 살해했습니다. 더 이상 군에 이런 지휘관이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2주 뒤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정적 속에서 마이크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주문. 피고인 최무성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제적하며 횡령액 전액을 추징한다.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법정을 갈랐다. 징역 4년 실형. 그리고 제적 불명예 제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었다. 연금은커녕 퇴직금도 반토막 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영구히 박탈되었다. 최무성의 인생은 끝났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군에 바친 청춘이 얼만데. 최무성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도진은 법정을 나서는 최무성과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다. 최무성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잘 가십시오, 대대장님. 도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강서영과 강서진이 도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생했다, 우리 막내. 서영이 도진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서진은 씩 웃으며 도진의 등을 쳤다. 어때? 속이 좀 시원하냐? 진짜 시원해. 고마워, 누나들. 진짜로.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진짜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무성에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겨울, 감옥이라는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 육중한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최무성의 인생이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3840번.
입실에. 교도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대장님, 중령님 소리를 듣던 최무성이었지만 이곳에서 그는 그저 가슴팍에 3840이라는 번호를 단 수용자일 뿐이었다. 최무성은 지급받은 플라스틱 세면 바구니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 냄새, 싸구려 소독약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채취가 뒤섞인 교도소 특유의 악취였다. 뭐합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도관의 재촉에 최무성은 쭈뼛거리는 걸음으로 감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5평 남짓한 좁은 공간. 그곳에는 이미 5명의 수용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무성에게 꽂혔다. 신이 봤네. 구석에 앉아있던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껌을 씹으며 최무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최무성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폈다. 비록 수의를 입었지만 자신은 영관급 장교 출신이라는 자존심이 남아있었다. 예. 최무성입니다. 전직 중령이고 대대장. 누군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야, 여기 계급장이 어디 있어? 들어오면 다 똑같은 도둑놈이고 범죄자지. 중령, 대대장, 웃기고 자빠졌네. 덩치 큰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을 본 최무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낯이 익었다. 아주 많이. 너는. 오랜만이십니다, 대대장님? 아니지, 3840번 아저씨. 사내는 2년 전 최무성의 부대에서 근무했던 박 병장이었다. 최무성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다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억지 징계를 먹여 만창영창 15일을 보냈던 바로 그 병사였다. 그는 전역 후 사회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려 이곳에 들어와 있었다. 박 병장? 와, 내 이름 기억하네. 나 영창 보낼 때 아주 신나하셨잖아. 군기 교육대 보내고 휴가 자르고. 박 병장의 눈빛에 살기가 돌았다. 다른 수용자들도 킬킬거렸다. 그들 중에는 최무성이 가혹 행위를 묵인해서 피해를 본 병사 출신도 섞여 있었다. 국군 교도소는 좁았다. 악연은 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자, 우리 대대장님 오셨으니까 신고식 해야지. 저기 화장실 변기가 좀 막힌 것 같은데 손으로 좀 뚫어보실까? 내가 누군지 알고. 누구긴 누구야. 내 쫄병이지. 박 병장이 최무성의 뒤통수를 퍽 하고 쳤다. 최무성은 충격과 모멸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에이, 이거 폭행이야. 교도관. 최무성이 철창에 매달려 소리쳤지만 지나가던 교도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미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었다. 수용자 3840번은 특별관리 대상이니 규정대로만 엄격하게 대할 것. 편에 봐주지 말 것. 강서진 소령의 입김이었다. 아이고, 우리 대대장님 아직 상황 파악 안 되시네. 여기선 소리 지르면 더 맞아요. 박 병장이 최무성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안 돼. 이거 놓으란 말이야.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가 부대에서 휘둘렀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곳에서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면회실에 투명한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마주 앉았다. 한쪽은 말끔한 전투복에 단정하게 각 잡힌 베레모를 쓴 강도진 중사. 다른 한쪽은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안색, 그리고 파란색 수의를 입은 죄수 3840번 최무성. 불과 2달 전만 해도 명패를 던지며 호통치던 갑과 피를 흘리며 고개를 숙이던 을의 관계였다. 하지만 지금 그 위치는 완벽하게 역전되어 있었다. 강 중사. 아니, 강도진 씨. 최무성이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잘 지냈어? 얼굴 좋아 보이네.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분노도 조롱도 없는 건조한 톤이었다. 그것이 최무성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저기, 부탁 하나만 하자. 내 누나들, 아니 강중령님이랑 강소령님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여기서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같은 방 쓰는 놈들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뺏어 먹고. 나 좀 독방으로 옮겨달라고 말 좀 해줘. 제발. 최무성은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고 애원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도진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과거 자신에게 흙수저 새끼라며 모욕을 주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겁에 질린 늙은 범죄자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최무성 씨. 그래 말해봐.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마 찢어져서 피 흘릴 때 뭐라고 하셨는지. 피하라고 던진 걸 처맞고 있냐고 하셨죠. 엄살 피우지 말라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도진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거기는 당신이 만든 지옥입니다. 당신이 괴롭히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그들이 주는 고통,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받으십시오.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그래도 내 지휘관이었어. 최무성이 본성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지휘관, 당신은 그냥 양아치였습니다. 계급장 때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쟁이 양아치요.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형기 다 채우고 나오셔야죠. 아, 가석방 심사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작은 누나가 절대 통과 안 시킨다고 했으니까. 강도진. 야, 가지마. 야. 최무성이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쾅 쳤지만 도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등 뒤로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하며 끌려가는 최무성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다. 면회실 밖으로 나오자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도진은 크게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강원도 인제에도 봄이 찾아왔다. 배궁대대 연병장 주변으로 진달래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병사들과 함께 풋살을 하고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에서 똑같은 밥을 먹는 덕장이었다. 폭언과 고성이 사라진 지휘 통제실에는 합리적인 지시와 상호 존중이 자리 잡았다. 강 상사님, 축하드립니다. 군수가 사무실 문을 열고 행정병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다. 뭐가? 방금 사단에서 공문 내려왔습니다. 장기 복무심사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도진의 손이 멈췄다. 모니터 화면에 뜬 공문을 확인했다. 중사 강도진 장기 복무 선발 확정.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글자였다. 빚을 갚고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동아줄.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빌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으로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워 지켜낸 정당한 결과였다. 축하해요, 강 상사님. 아니지, 이제 진급 예정자시니까. 새로운 작전과장이 악수를 청했다. 고생 많았어요. 강 상사가 중심을 잘 잡아줘서 부대가 금방 정상화된 겁니다. 아닙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도진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의 이마에는 아직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니었다.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주말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는 숯불 냄새와 고기 굽는 소리가 가득했다.
상추를 씻어오는 강서영과 맥주 캔을 따는 강서진, 그리고 고기를 굽고 있는 강도진. 세 남매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자, 다들 잔들어. 우리 막내 장기 복무 합격 축하하고 악당 물리친 거 기념해서. 강서진이 맥주잔을 높이 들었다. 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잔이 부딪혔다.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이거 같다. 도진아, 요즘은 어때? 할만해? 강서영이 잘 구워진 삼겹살을 도진의 접시에 놔주며 물었다. 응. 요즘은 진짜 군인 된 것 같아. 애들도 잘 따르고 부대 분위기도 좋아. 누나들 덕분이야. 도진이 고기를 오물거리며 말했다. 그때 누나들이 안 도와줬으면 난 아마 쫓겨나서 신용불량자 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에이, 촌스럽게 왜 그래. 가족끼리. 서진이 도진의 등을 찰싹 때렸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멍석만 깔아준 거지. 카메라 설치하고 증거 모으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다 내가 한 거야. 싸운 건 너라고 강도진 상사. 맞아. 우린 도구만 쥐어줬을 뿐이지 그걸로 괴물을 잡은 건 너야. 넌 충분히 강해. 서영의 담담한 칭찬에 도진은 코끝이 찡해졌다. 어릴 적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 이렇게 다시 모여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 그래도 누나들이 내 누나라서 진짜 다행이야. 나중에 내가 별 달면 누나들 호강시켜줄게. 오, 강 상사 꿈이 큰데? 별 달려면 한참 남았는데? 왜? 원사 달고 주임원사 하면 부대의 별이지 뭐. 세 사람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 밖으로 퍼져나갔다. 밤이 깊어지자 서울의 하늘에도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도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제에서 보던 쏟아질 듯한 별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남은 맥주를 들이켰다. 계급장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배웠다. 그의 군 생활은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